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오늘도 더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편파 방송 더 락커룸, 오늘은 블루로 만나봅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민주진영의 JYP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아, 이게 명절 연휴를 띄워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예.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잘 쉬시고 오신 거죠? 예, 그죠? 예, 잘 쉬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탄핵 심판 변론길 6차 변론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차례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그 주요 장면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측근이요? 상황이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예, 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국회에서도 또 오늘 헌재에서도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맞다, 국회의원 맞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는데 대통령은 또 다르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전화한 건 아니다. 전화해서 의원들 끌어내려가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진술했었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김용현 때 가장 주목받았던 게 요원이냐 의원이냐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의원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국회의원. 확인해 주는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 말고도 요원 의원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든지 예. 아니면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형사재판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공소장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특히 곽종근 사령관은 국회에서 국조에서 2번 진술했고 검찰 조사까지 또 지금 탄핵 심판까지 오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끊으라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체포하고 지시를 받고 이행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일관된 진술이고 아마 재판관들은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더 믿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우리 박진영 원장님은?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회 현장에? 그 현장에서 제가 예. 그 소화기 확 터질 때 그 뒤쪽에 있는 게 접니다. 그러셨구나. 네, 뛰어가고,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예, 몸싸움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안 그래도 그 현장에서 맹활약을 한 보좌관을 한 명 만났어요. 문대림 의원실에 보좌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덩치도 크고 제가 바로 계엄군하고 부딪혀서 바로 튕겨나갔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은 계엄군을 막더라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때 그리고 저희가 계엄군들하고 대화도 했어요. 아하. 왜 들어왔느냐. 뭐 국회의원 끌어내려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아하. 네, 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회의원들 안 끌어낼 거면 거기 왜 들어옵니까? 오늘 헌재 진술에서는 안전 점검을 하러 전화했다. 안전점검 하는데 대통령의 말입니다. 안전점검 하는데 창문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를 합니까? 그리고 안전점검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150명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국회 요원이 150명 미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국회에 뭐 방호, 경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15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150명은 뭡니까? 국회의원의 과반이다. 계엄 해제를 할 수 없는 숫자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후한무치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도 진술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우리 박 일단 변호사님은? 직접 신문을 지금 김용현 때는 이제 좀 허락을 했었는데 예. 5차 때부터는 지금 허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실제로 형사재판을 준용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퇴정시키거나 그 피의자를 피고인을 대면하게 하지 않게. 차림막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제 예.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직접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님이 이제 말하니까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
유도 신문에 걸려가는 모습들 아마 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그건 안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 혼자 얘기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예. 유도 신문하는 것은 막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우리가 지금 이 헌법 재판을 보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예. 저기서 뭔가 바뀔 거라고 지금 막 평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뭔가 진술이 이진우 사령관이 막 입장을 바꿨다. 근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번에 오늘도 그렇고 5차 때도 그렇고 김영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껏 진술했던 게 혹시나 뭔가 뭐 고문이라든지 뭐 이런 예. 것 때문에 다른 얘기를 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지금 이걸 갖고 여기서 뭔가 다르게 얘기하니까 뭔가 상황이나 팩트나 진실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던 것 같은데 예. 오도시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그 사실은 이제 오늘 곽종군 사령관은 일관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누굽니까 그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 홍장원 1차장도 일관되게 얘기를 했는데 이진우 사령관과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질문을 하면 아 이게 형사재판 중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공소장에 진술한 걸 그렇게 진술한 거 맞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진술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진술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인정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아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변호사랑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이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소장에 써 있잖아요. 그럼 이미 그 증거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물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형사 재판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일단은 홍장원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예 자유로워요. 맞아요. 이진우하고 여인영 사령관 두 구속 사람은 기소됐죠. 무죄를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지금 곽종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감형. 감형을 노리는 것 같아요. 아하. 뭐 제 판단인 겁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말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에서는 자신의 형사재판의 불리함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답변을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네. 혹시나 이게 말 잘못했다가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때껏 기소된 부분 어쩔 수 없다. 음. 그래서 여기 또 말해가지고 약간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네. 내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게 매우 제한되는 것 같고요. 곽종군 사령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계속 쭉 얘기를 하잖아요. 맞다. 예, 왜냐하면 나는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감형해달라. 그런 어떤 이 태도 아니면 전략 차이에 따라서 네. 탄핵 심판에서도 이 증인들이 얘기들이 좀 달리 보입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와 그다음에 내란에 발을 담근 정도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방첩사에 전두환 사진 건 사람입니다. 아하. 극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의 의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동의를 했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방첩사령관 이상 군사 독재 정권이 한 10년 정도 이어지면 내가 윤석열의 후계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과대망상도 꿈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동문 후배로서 예.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획 파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하. 이 사람은 이게 유죄가 되는 순간 형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곽종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행위를 집행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엄청난 차이가 저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착각도 있을 거예요. 착각. 형사 재판하고 탄핵 재판이 다른데 아. 그냥 뭐 겁이 나서 맞아요. 다 법적 문외한들이잖아요. 사실 어찌 예. 보면 법률가들도 아니고 뭐 중간에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고 갈게요. 뭐 이런 말들도 맞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무서운 거예요. 또 헌법재판이 되게 무서운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아. 보통 이 형사재판은 재판관이 3명이 있죠. 합의부는. 맞아요. 8, 9명이 쫙 8명 쫙 앉아서 앉아 있잖아요. 공포감이 있을 겁니다. 아.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딱 위에 있고 위에서 아래로 상당히 내려보고 위축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저 내려보는. 역시 그래요. 대법정에 가면 어. 저기 이제 현재 재판소에 가면 음.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되게 위축이 됩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매우 크기도 하고요. 아. 매우 위축됩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은 거기에 피고인으로 간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이 들고 있고 착시가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도 이제 지난 화요일에 진술할 때도 처음 나와 보니까 약간 긴장도 되는 측면이 있다면 본인 진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제 처음 그런 자리에 가면 부담스럽죠. 이게 또 좀 부담스럽긴 하고 매우 부담스럽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곽종군 사령관 증인 진술을 다 듣고 나서 본인 진술하는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보니까 그 홍장원 차장 지난 4일 진술 그리고 오늘 곽종군 사령관 진술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12월 6일부터 이게 탄핵 공작 시작된 것 같다. 이를테면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12월 6일부터 그리고 곽종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 누굽니까?
민주당의 그 박선원 의원 말고 왜 김병주 TV 의원, 네. 김병주 TV 출연한 이후부터 이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 같다고 의도가 의심된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12월 6일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망상도 아니고요. 본인 그렇게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 옆에 있는 변호인들은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술 중에 그 선관위 예. 지시는 자기가 했다고 해버렸어요. 아 군인 투입 지시 내가 했다. 사실은 예. 그때부터 사인을. 심리 자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탄핵 끝난 거예요, 이걸로. 그 끝났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거든요. 그렇죠. 끝난 상황에서 이거 와서는 또 공작이라고. 맞아요. 이거 뭔 홍장원의 말입니까? 공작이다. 이 말장난이고 재판관들이 봐서 상당히 이건 불편하고 상당히 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탄핵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본적 자세가 불량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같은 경우는 예. 헌법 수호지가 부족하다. 그것도 탄핵 사유 하나에 들어가요. 예, 예. 이건 헌법 수호가 아니고 아예 인간으로서 기본적 소양 자체가 부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아. 진짜 그렇잖아요. 인간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 진술 중에 그 마지막 발언, 네. 이제 곽종근 사령관 발언할 때도 굉장히 화가 난 톤으로 굉장히 격앙된 근데 그게 어조로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망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고요. 예. 아닌데 국정 최고 책임자를 했던 사람이 지 책임 뭐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더 문제인 거예요. 이러하고 치졸하다. 아니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한 거는 본인 대통령인데 12월 6일부터 그 누굽니까? 홍장원 차장과 그 곽종근 사령관이 탄핵 그 공작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 계엄 선포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말도 것인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지금 국민들 앞에도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그리고 지난 또 5차 심판 그 변론 기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이제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와의 신문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질문할 때 이제 대답할 시간에 묻는 말 대답만 하세요 하고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나는 증인으로 온 거지 검찰 수사받는 거 아니지 않는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요거 통상적인 장면은 맞나요? 이것도 좀 증인한테 의외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의 특징이 이제 예컨대 형사재판 같으면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공방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국회 소추인단이 검사처럼 보이지만 검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고 재판관들이 질문을 많이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보면 지금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관들이 재판부 신문은 매우 한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재판관들이 직접 다 묻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그래서 검사가 없으니까 아마 아하. 김계리 변호사가 저는 좀 아쉬운데 네. 착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착각했다. 누구라도 이거 좀 검사처럼 신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말 끊어버리고요. 그렇죠. 또 더 웃긴 거는 막 뭐라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저렇게 증인 신문하는 게 본인의 의뢰인 윤석열한테 이게 유리할지는 매우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이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업계에 김계리 봤을 때. 변호사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나 국회의원 되고 싶어. 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예. 상임위에서 증인들 불러놓고 이야기하면 말 끊잖아요. 말 끊고 자기 이야기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계리 변호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변호인 된 이유가 나 정치하고 싶어. 아하. 나 언론에서 뜨고 싶어. 아하. 나 때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고 싶어. 이런 욕망들이 가득하니까 자기 정치. 국회의원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임위 질문. 그래서 국회 청문회 과정의 그 의원들 모습하고 비슷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말씀 많이 근데 하세요. 실제로 형사재판이나 특히 저는 저기 헌법재판은 민사재판에 준해서 증인신문을 하면 증인신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증언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말 실수라도 아니면 우리한테 유리한 말 얻어내려면 충분히 얘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뭐라도 하려고 저는 아예 숨도 안 쉬고 계속 듣는 척을 하거든요. 일반 증인신문 한다면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데 자기에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준유 사령관이랑 통화했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네. 통화했다는 사실을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질문을 하니까 이준유 사령관이 막 또 3번 했어요. 막 대답하니까 마이크 잡고 그걸 있어요. 듣고 일단 다른 대통령 측 변호인이 마이크를 딱 잡고 그만하라고 하니까 막 나 좀 더 하고 하다가 신랑에다 마이크 내려놨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뭐예요? 윤석열 측 이거 굉장히 변호인이 당황했어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자기 정치해야겠다. 오랫동안의 친분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분들. 그리고
내가 좀 떠가지고 정치도 하고 싶고 로펌에서 좀 수임도 많이 하고 싶은 네. 그런 사람들 이 두 부르다 보니까 예.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참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업계에 이제 그 업계에 있다 보니까 법조계. 예. 국회 소추인단은 보면 되게 질문도 짜임새가 있고 뭐 제 느낌 개인의 맞아요. 느낌이니까 예. 이거는 느낌적 느낌. 느낌적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뭐 승리를 확신하고 신문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쪽하고 대통령 측은 지금 보면 어차피 지니까 막 하자는 느낌도 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마이크 붙잡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재판관들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진술 태도들을 계속 봅니다. 그 재판관들이 자지 않습니다. 8분의 지금 재판관이 있죠. 예. 그 법대 위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장면들을 보고 윤석열의 헛소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본인이 판사 경험이 있잖아요. 그 위에서 앉아서 보면 다 다 보인다는 보여요. 거예요. 다 보여요. 미세한 표정과 변화 다 저 보여서. 역시 군 판사 네. 하면서 법대가 항상 높아요. 일반 네. 저기보다 피고인석이나 뭐 높은데 위에서 보면 뭐 위에서 보는 게 누구를 뭐 내려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관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진실성.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판관들이 8명. 이 하는 짓거리를 제가 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걸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자. 제가 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 아유 어떻게 저런 수준의 인간이 대통령까지 했지? 아유 우리 법조계에 저렇게 수준 떨어지고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 검찰총장까지 했어? 이런 생각할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도 되어서는 안 되는 수준의 사람이었다. 아하. 인격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변호사로서의 법리적 하나의 내용들도 하나도 맞지도 않고요. 오늘 이제 국군들이 이제 이 오늘 장면을 녹화된 영상을 보는 우리 국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대통령의 진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군인도 상관이 지시를 하면 잘못된 짓이면 따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설사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왜 그 지시를 이행하느냐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사람 수준인 거예요. 자기가 아니, 근데 국군도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아니, 지시했다라고. 불법 계엄했다. 불법 지시했다라고 자백하는 거잖아요. 이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지시한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을 다른 왜 제3자가 들었냐?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본인이 있는데 지시해놓고 그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내 잘못된 명령이라도 내 말은 따르지 이게 말았어야 한다는 뉘앙스의 아직까지 말. 검사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검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무오류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소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뭐 공수처도 있고 뭐 다른 일이 있지만 검사 식구들끼리 기소 잘 안 하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난 무오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제3자적으로 자꾸 찾아봐요. 본인이 피고인이고 본인이 지금 탄핵받고 있는데 본인이 지시해놓고 부당한 지시 안 따르면 안 되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딱 향판이라는 수준이에요. 동네에서 대충 불기소 해주고. 또 한판 욕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예, 옛날에 예. 그러니까 지역 뭐 판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예. 그 저기 민원청탁 받아가지고 소주는 한 잔씩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 하는 수준의 이야기. 옛날 옛날에. 얘기. 자, 지금 옛날 절대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딱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부정 아니겠습니까? 부정 선거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선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이제 전 대표 이분이 이제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제 대통령이 지난 그 4일 그 탄핵 심판기일 변론 진술에서도 본인이 선관위에 군인 들어가 지신 본인 한 거 맞다. 네. 그리고 국정원 보고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5%밖에 점검 안 한 것 같아갖고 시스템 보러 간 거다. 그리고 나는 서버 갖고 오라는 얘기는 한 거 아닌데 서버도 보러 갔네. 뭐 이런 식의 진술을 했었는데 황교안 전 대표의 합류는 어떻게 보세요? 좀 도움 될까요? 대한민국 언론이 굉장히 황교안 대표를 예. 얕잡아보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예. 나도 대권 주자야. 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 합류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여론조사에 왜 황교안 그 전 총리 이름을 뺍니까? 네. 꼭 넣어주십시오. 이제 나도 대권 주자야. 윤석열과 일체가 돼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김문수로 쏠리는 것을 나도 좀 나눠서 받아 먹어야 되겠어. 이 생각을 한 거죠. 김문수 장관에 대한 견제 심리. 그렇죠. 부정사. 더 나아가서 또 그 부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이 재판이나 이 탄핵에 비춰보면 예. 윤석열 피청구인의 어떤 바람하고 황교안 두 분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얘기를 했지만
선관위에 그냥 군인 투입시킨 것 자체로 더 이상 사실 심리는 필요 없습니다. 아, 탄핵. 제가 봤을 때 끝? 심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탄핵도 끝났고요. 아. 형사재판도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예, 끝났어요. 내란이에요, 그냥. 아, 본인이 예, 인정해버렸잖아요. 뒤지했다. 딴 거는 뭐 아니라고 막 하는데 이건 인정해버렸어요. 네. 그만큼 이 부정선거 부분은 자신의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좀 관철해야 되는 아. 지지자들한테 아. 어필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 부정 부분, 부정선거 부분,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부정선거를 상당히 주장했던 한교안하고 두 사람이 이게 일치가 됐기 때문에 뭐 정치적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 그래서 나도 이걸 주장하고 그리고 부정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 아닐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두 사람이 도와줄 수 있냐? 하겠다. 라고 하고 아마 지금 7차, 8차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성원이 사무총장이 나옵니다. 질문이 예,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요때 한교안 변호사가 나올 부정선거 하면서 질문하는 모습을 아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아마 같습니다. 2월 11일 날 성건이 사무총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요. 다음 주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체제 부정 세력입니다. 부정선거가 기술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돈 모아 오세요. 돈 모아 오셔가지고 가처분 신청해서 투표하면 다 열어줍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선거에 임했던 사람 중에 부정선거였으면 졌으면 그거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이 많은 선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부정이란다. 선거할 때 참관인이 정말 많이 갑니다. 맞아요. 거기 한 번이라 가본 사람은 이런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윤석열 총장 시절에 한 120여 건의 선거 관련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대표 사무원들이 공무원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교사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의 노고를 정말 폄훼하는 나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정말 폄훼하는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이 또 준비돼서 다음 이슈. 오늘 또 국회에는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습니다. 3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안 나타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어갑니다. 기재부 장관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 이해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아직 존중을 결정이 한다.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네, 존중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최상목 권한대행 오늘 두 가지 쟁점이었죠. 하나는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이 받았던 쪽지. 그게 이제 국회 비상입법기구에 관련한 내용 예산 관련 편성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9명을 완전체를 이뤄야 할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 나면 존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임명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약간 모르겠습니다. 시원하게 얘기는 안 한 것 그러니까 두 같은데. 가지가 지금 핵심이죠. 예. 지금 이제 본인의 내란죄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혹시나 마은혁 재판관 이제 권한쟁의 결론이 났을 때 본인이 그 받을 것이 말 것이냐. 요 두 가지가 이번 지금 국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예. 일단은 내란 관련해서는 본인의 형사 사건입니다. 예.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얘기 나옵니다. 본 접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안 쪽지? 접혔다 하던데요라고 또 다시 또 질문이 뒤에 또 나옵니다. 아하. 나오는데 그때는 또 그럼 차관부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또 넘겨 버리는 상황이에요. 쪽지가 접혀 있었고 본인은 내용을 몰랐다. 몰랐다라고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진실은 저는 곧 드러날 것 같거든요. 새벽 1시 50분쯤 돼서야 개헌 문서인 것을 알았지만 차관보와 함께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라고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입니까? 대통령이 주는 문서를 그 자리에서 안 읽어보는 관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하긴 기재부 장관인 신분에서 대통령이 주고 그날 밤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그렇죠. 쪽지를 주면 뭔가 무슨 중요한 내용인지 다 저기 뭐야 경찰총장 조지호 같은 경우는 읽어보고 놀라가지고 찢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허. 그리고 그 조태열 외무부 장관도 보고 황당해가지고 이건 아예 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읽어봤죠. 8페이지. 저는 그러니까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의심하는 것이 쪽지를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가 아니라
읽고 무슨 행동을 했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쪽지를 못 봤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른바 F4 회의라든가 어떤 재정 관련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맞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쪽지를 받은 것만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음. 내란죄에 예. 쪽지를 받고 어떤 행동을 했을 했느냐. 때 회의를 했거나 행동을 했을 때는 내란죄의 주요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접었다 얘기하는 것도 아주 납득하기 어렵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잠깐은 숨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회의를 했거나 너무나 많은 진술들이 아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만약 특검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검찰이나 지금 검찰이 이쪽은 조사를 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이 내각이나 이런 쪽에 조사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밝혀질 부분이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접었으면 괜찮아요. 못 봤으면 예. 접었는데 내용을 다 알거나 그 내용에 해서 무엇을 실행을 했거나 하면 내란죄의 공동 정범이 같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이 계속 최상목 대행이 자꾸 특검도 막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안 되게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하. 이거랑 관련이 된 게 아닌가라고 아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하. 이거 가릴 수 없는 게요. F4 회의는 모르겠지만은 실장단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거든요. 네. 실장들, 차관보 뭐 이렇게 무슨 관자 붙은 사람들이 한 3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기재부? 예, 예. 예. 그 정도 모아서 회의를 했다면은 예. 그 중에 한두 사람 증언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게 가릴 수가 없어요. 진실을 이렇게 가리고 접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가려지는 거. 접었으면 그럼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본인 말대로 접었으면. 예. 근데 접었는데 내용이 나갔다. 이러면 범죄인 거죠. 자, 근데 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모두 계엄을 반대했다면서 몇몇은 찬성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또 반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헌재 또 공정해야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안 하면 국민들이 분열할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한덕수 총리의 이 이야기는 윤석열이 불법 계엄했다. 아, 라고 이제 단정 지어 주는 겁니다. 그런가요? 윤석열은 일단 계엄령법 위반입니다. 탄핵 사유가 좀 명확하게 생긴 겁니다. 찬성했다고 하면 본인들도 계엄 함께 동조하자가 되는 그렇죠, 것이니까. 그렇죠. 네네네. 다 반대했다라고 보호한 차원에서. 국무위원들의 생존과 윤석열의 생존은 별개다. 완전히 이제 분리가 반대가 됐다. 돼버린 겁니다. 반대가 각자 돼버린 도생. 겁니다. 네. 음. 자, 다만 그러면 이게 불법 계엄인데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로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권한 대행 같은 거는 F4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실장단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은 소방청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단전 단전 단수. 단수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행동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내란에 찬성했는지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서류가 없는 거예요. 서류가 없는 겁니다. 대신 행동은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겁을 낸 사람은 이상민이에요. 이상민 전 장관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사실 초기에는 예. 대통령의 통칭이라고 발언을 했다가 국회에서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계엄 부적절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최근 또 진술을 바꾸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진술 거부권 행사합니다. 모든 걸 답변하지 그죠. 않습니다. 국조에 나와가지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단전 단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면 주요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 김용현은 그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구속 기소됐으니까 이제 내각이 조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다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보도가 된 게 이상민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겁을 먹고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 한덕수 총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 행동이 더 나갔다 그러면 마찬가지 상황에 빠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이 이쪽 내각 쪽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래서 김성훈 맞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비화폰이 이제 대통령이 그 비화폰 누구에게 전화를 했고 시시각각으로 이제 통화 내역을 조사해야 하는 것인데 서버에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구속 영장도 2번이나 반려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김성문이 지금 증거인멸도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구속 사유가 있어 보이고
애매하면 법원에 보내면 돼요. 판단해 주세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검사를 잘하는 게 네. 우리가 무슨 책임져 넘겨 법원에 넘겨 법원에서 만약 검찰 말이 맞다고 기각해 줍니다. 알아서. 근데 굳이 그걸 붙잡아 가지고 이게 본인들이 반려라는 용어를 쓰던데 반려인지 기각을 해버리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예. 결국 김성훈이 뭔가 키를 갖고 있나? 아니면 김성훈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큰일 나느냐? 근데 보도에 따르면 비아폰 이런 것들 전달하는 게 김성훈을 통해서 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노상원한테 줬다는 얘기도 있고 또 노상원이 또 김건희 쪽으로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어떤 그 걸림돌 아니 마지막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김성훈으로 보이고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예. 비서실이나 안보실하고도 김성훈이 그 중간에서 맡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증거라는 거는 비아폰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김성훈이 딱 무너진다. 이 여기서 봤을 때 예. 그러면 비서실이나 안보실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각까지 이게 퍼질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아마 남아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12월 듭니다. 4일 밤 대통령의 안가에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김주현. 민정수석 4명이 모여요. 예. 대통령 안가는 함부로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모였냐 그랬더니 이제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송년회나 한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거기서 짧게 아니,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어떻게 네. 안전막을 위해서 처신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 했다고 보고요. 안가가 있었다면 경호처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경호를 합니다. 알았겠죠. 경호처에서도 다 알았을 것이다 보고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용현이 최상목에게 준 문건, 한덕수에게 준 문건, 그다음에 누구죠? 이상민에게 준 문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문건 예. 만들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예. 누구냐? 저는 대통령실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 이른바 우리 문무백관 나누잖아요. 문관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다. 아하.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실 내에 무관 중에 핵심은 저는 김성훈이라고 봅니다. 아하. 김성훈이 행동을 직접 비화폰도 나눠주고 아. 여러 가지 전달 체계도 하고 다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드러나던 그림자 한 명이 있다. 네네. 문관 네, 문관이 한 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누굴까요? 모르죠 아직. 일단 통일 외교 안보라든가 국제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제 해서. 누군지 아시는 것 같은데 약간 좁혀지긴 하는데 예. 예, 뭐 저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예. 김성훈을 자꾸 저렇게 두는 거는 예. 검찰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검찰 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위에 있는 거예요. 예. 그 4명 사인 해동에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민정수석도 들어가 있어요. 있었고요. 수석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을 검찰하고 조직 갔다고 검사 봐야 됩니다.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그 두 때문에 분이. 오해를 그 오해를 풀려면 김성훈이 구속되는 게 맞죠. 최소한 구속을 안 시키더라도 법원에 올리면 돼요. 그럼 법원에서 구속할 것 같으면 구속하는 거고 아니면 풀어줄 거 아니에요. 예. 법원이 풀어주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비화폰 불출 대상 요것만 확인하면요. 혹시나 김성훈이 검찰 쪽에 누구한테도 비화폰을 줬는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공소장 중에 선관위에 들어왔을 때 여인영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국정원도 있고 검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JTBC에서는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는 공소장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수사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국정원 다음에 수사기관,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이런 식으로 이름이 싹 바뀌어버려요. 검찰 빼버리죠. 검찰 이름이 싹 빠져요. 빼버려요. 이게 수상한 거야.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인영이 검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전문가 보내, 국정원에 전화해서 전문가 보내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지. 대통령실로 핑퐁 쳐서 대통령실에서 오다가 갔을 가능성이 많죠. 비화폰으로. 딱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벌써 탄핵 심판도 많이 진행됐고 윤석열 그 피고인은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령관들하고 경찰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실제 행동했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 머리를 짰던 사람들도 그 비서진 한 명도 지금 기소가 되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내각도 있을 거예요. 크게는. 그러니까요. 내각도 지금 이상민만 답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상민도 사실 기소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구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민도. 그렇죠. 사실은 이 정도면 구속 영장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뭔가 그 선에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뚫는 방법은 그게 특검법이거든요. 그렇죠. 그 특검법을 지금 뭐 국민의힘은 뭐 다른 이유에서 막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특검법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개업 당일날 그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안 받아요. 근데 제2차관이 전화를 해요.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에게 논평을 해요. 맞아요. 뭐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오다를 받은 거야?
이 사람들도 비하폰 있나? 수많은 의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 비화폰 서버를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자, 내란 사태 관련 탄핵 심판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조기 대선이라는 네 글자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데 특히 여권에서 좀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내가 보니까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한 20분 뒤인지 30분 뒤인지 첫 메시지가 위헌적. 잘못된 예. 계엄입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국회로 모이십시오. 이거는 한동훈 대표 얘기죠. 상당한 역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역사가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봐요. 그 순간에 예. 이런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잡았다. 보통 이걸 별의 순간이라 그러대. 김종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저 위원장 같은 분은 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 바로 나오셨네요. 대표 출마했을 때처럼 좀 꾸물꾸물 대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되면은 또 등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등판을 지지율로? 하고 나면은 아마 지지도가 상당히 결집이 될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63%의 그 지지도가 예. 나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질 않아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뭐 그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일단은 나온다. 소문이 계속 들립니다만 일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조갑제닷컴 대표 이런 분들 원로들을 만나면서 행보를 좀 넓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그 말씀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때 국민과 함께 맡겠다 했던 거. 바로. 그때가 마지막 끝났어요. 아, 그 후로 계속 바뀌었잖아요. 끝입니다. 끝났어요? 저 계속 우리 이 방송 사실 맞아요. 우리 계속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한동훈 어떤 대표 길을 알려드렸는데 헌정 방송. 길을 알려드렸어요. 그때 그대로 마무리가 됐었으면 예.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건데 예. 그때 이후로 제가 대충 7-8번 바뀌었어요. 입장이 왔다리 갔다리 이리저리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리고 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조갑재 대표는 그 바람들을 섞어서 지금 평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본인 바람이겠죠. 야권보다는 아. 여건이 좀 좋다고 보니까 윤석열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또 검사 출신 아예 안 돼요. 대통령을 다시 뽑아줄 수 있을 것이냐. 안 돼. 공간이 없어요. 저는 뭐 사실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별 생각이 없어요. 유행 따라 그다음에 권력의 추가 바뀌면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한다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실 매몰찬 평가를 저 사실 하고 보수 좋아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김무성 대표 이런 사람 저 싫어하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분이니까 뭐 좋아하시는구나.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저기 어르신들 뭐 이제 좀 그만 이야기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좋겠어요. 18명 동원한 사람이 국회의원 18명 동원한 사람이 별의 순간이면 그러면 180명 동원한 사람은 뭐 유니버스 우주의 순간입니까? 뭡니까 그냥 어디 가서 이상한 시 하나 읽고 와가지고 맨날 별의 순간이었다고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는 원래 정치권에 본인이 와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라는 설명 첫 번째. 검찰 독재에서 온 거예요. 윤석열 따라온 거예요. 그럼 난 윤석열과 왜 갈라졌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 윤석열의 법치주의와 나의 법치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는 윤석열로부터 어떤 혜택을 입었는가. 그리고 윤석열과 갈라진 이유는 어떤 비리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김건희의 문자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기도 하지만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이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반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정체성 불분명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객관화시켜서 알면 좋은데 아마 모르죠. 정치인들은 다 몰라요. 저희들은 이제 생물 정치인들이 아니니까 뭐 막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모르니까 뭐 또 할 것도 없으니까 또 뭐 별다방이죠. 별에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네. 사실 공간을 본인이 만들러 가는 거거든요. 조기 대선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도 몇몇이 나와서 이제 막 말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환이긴 하지만 실제로 나오기는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이야기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예, 명태균 씨는 잘 계시나 모르겠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홍대에서 이제 또
사실상 대선 출마가 아니냐 하면서 미래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제 친한계에서 또 언더 73 같이 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자 53세 한동훈은 예전이면 손잡을 나이다 이런 컨셉 안 먹혀요 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이준석 의원 51세 아닌가요? 한동훈? 만으로 51세고 윤석열 나이로. 윤석열 나이로 뭐 예. 저보다 한두 살 많은 것 같은데 예. 저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부인하든 아니라고 생각하든 다른 얘기를 하든 간에 탄핵이 되고 탄핵 뭐 스케줄상 봤을 때는 2월 말 내지 3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지금 13일 날 마지막 변론기 마지막 한 번 더 준다고 하더라도 2월 말에 결정 날 수 있으면 4월이나 5월 초에 선거 치러집니다. 60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늦어지면 그 워밍업을 하는 거 빨리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의원도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좀 말했던 명태균 본인도 관계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던져놔야지만이 미리. 명태균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권 주자인데 왜 나 괴롭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나 나나 뭐 다 나오는 게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너나 나나 다 나왔다.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한동훈 비판이 도찐 개찐이다. 도찐 개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대 교체라는 게 옛날 YSDJ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내 위의 세대들은 친일적 흐름이라든가 일제강점기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해서 정치를 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 세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거는 기억도 못하죠. 그죠? 원래 깊이가 없으니까 그냥 나이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이는 지금 정보화 시대, 100세 시대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자신의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라는 하나의 비전이 있는가 하는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비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잔기술만 봤지. 잔기술. 안철수,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4명이 저는 다 비슷한 수준의 인간형들이다. 그냥 권력욕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고 철학적 방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는데 민주당 상황 요즘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별의 순간이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무슨 별의 유니버스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이재명 대표라고는 제가 특정하진 않았고 맞지? 민주당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잘못했고. 이거 벌써 줄을 서시면 안 됩니다. 이해해 좀 마세요. 전 이해한 맥락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전히 압도적인 주자고. 그런데 이제 사실상 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자 이런 분들이 조금씩 쓴소리를 내고 있는데 쓴소리 해도 됩니다. 더 크게 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도 쓴소리 해주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네, 요즘 뭐 먹산이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자면은 근데요 이런 거예요. 예.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이유가 이낙연 대표 등이 치욕스럽게 나간 것들과 나간 부분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 잡습니까? 우리가 민주당 당원들이 빠져나간 사람들 달래기 위해서 정권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튼튼히 하고 다시 선진국으로 가고 복지도 철철 넘쳐가 국민들이 행복하고 이런 꿈들 속에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비전. 정치와 정당, 지도자는 도구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내 친한 정치인들 뭐 삐졌더라, 뭐 이게 화합이 어떻더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 보시면 태종 이방원이 자기 그 처남들까지도 쳐내요. 원경. 민무질 처남들까지도 쳐내요. 그러나 부율미를 풀면서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선정을 펼치는 겁니다. 정치는 지도자들끼리 정치인들끼리 하는 게 잘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옛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감옥 갔다 오고 이런 것 정치 안 했던 게 있었긴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생각에. 대선 자체를 하게 되면 내 공간을 찾아야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내 사람들을 만들고 나중에 지방선거할 때 나 사람들 넣고 이런 옛날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김경수 지사가 감옥에 있고 뭐 독일에 있고 하는 동안 민주당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어요. 당원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당원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도자는 안 됩니다. 뭐 이낙연 지금 보면 서울 나갔던 사람들 싹 다 떨어졌어요. 결국 그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딴 얘기를 하면 내 쪽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 그럼 내 쪽 뭐 포션을 주겠지라는 옛날 방식의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정치 용어로 반정립합니다.
반대해서 그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일을 세운다. 그 방식이거든요. 그냥 아. 다 딴 얘기만 항상 하는 거예요. 딴 얘기 가서 나도 있는데 비명인데 그럼 우리도 좀 챙겨줘야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구조는 그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란 상황이잖아요. 예, 예. 나라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본인이나 본인 개파를 만드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실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복당은 될 거예요. 복당 됩니까? 뭐 당원이에요 그냥. 예. 뭐 당원료 있잖아요. 당원이시잖아요. 박진영 당원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 이런 거예요. 네, 나는 대한민국을 마무리? 저기 잘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셔. 커피가 몸에 좋아. 근데 이재명 대표는 녹차만 자꾸 마시는데 그 몸에 좋지 않아요. 예. 커피 마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상대하는 행태만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야. 이거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라커룸 다양한 얘기 했는데요. 대선 얘기는 조기 대선 얘기는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 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을 테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